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며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 조합원 수천 명이 거제와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서 대우조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전북 전주의 한 여고에서 학생과 교사 15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70여 곳으로 늘리는 한편 병상을 추가 확보,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도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검찰 측근 인사 논란에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 의지가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제주의 한 해안도로에서 게스트하우스 관계자와 일행 등 7명이 탄 렌터카 승용차가 전복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구에서는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용역 직원 1명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다쳤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가 오늘부터 야간에도 문을 엽니다. 상춘제가 처음으로 창문을 열어 내부 모습을 공개하고 관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등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일벌 100개 해야 한다면 나쁜 주인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소식이죠. 그런데 드디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둘러싼 노사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조업 손실 7천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워낙 금액이 큰 만큼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협상과 별도로 외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대우조선 직원들의 맞불 집회와 대우조선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 그리고 금속노조의 동조 파업 등으로 상황은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먼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옥포조선소로 가보겠습니다. 민경희 기자, 협상이 불투명했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된 겁니까? 네,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하청, 노사 사자 간의 협상이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협상이 꽤 많이 진전이 됐는데요. 하청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임금 30% 인상에서 5%로 요구 수준을 낮췄고, 현재 협력사 대표자 협의회 측도 4.5%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고 공권력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원하청 노사 모두 부담감을 느끼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이어 잠시 후에도 노사 모두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견이 좁혀졌다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또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파업의 시작은 임금 인상이긴 했지만 현재 협상의 쟁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손해배상 문제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이미 7천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업 참가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파업이 끝난 뒤 회사가 노조에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청노조는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이를 함부로 또 면책해주면 추후 배임 시비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함부로 결정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임금 역시 올해는 이견이 좁혀졌긴 했지만 노조가 내년에도 1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만약 이번 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곳 현장은 긴장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MBN 뉴스 민경입니다. 모든 노조원이 다 파업에 찬성하는 건 아니죠. 현장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우조선 직원들이 사내 하청노조의 파업에 맞불 집회를 열었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하청노조 편만 든다며 불만을 제기해온 대우조선 노조는 내일부터 이틀간 금속노조 탈퇴를 놓고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대우조선 직원들 차례였습니다. 직원들은 하청노조가 점거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집회는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청지회가 점거하고 있는 일도크 바로 앞에서는 대우조선 임직원 5천여 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하청노조에 즉각 파업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품 출고를 못하게 저렇게 옥새 파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폐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대우조선 직원 한 명은 하청 노조가 점거한 선박 내 격실에 바로 옆 격실에 들어가 파업을 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제가 진입 때까지 여기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조합원 4,720명을 대상으로 내일과 모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탈퇴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 일각에선 금속노조가 사내 하청노조에 기울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파업이 모레까지 이어지면 금속노조 탈퇴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조선 노사도 노조가 복수노조로 가면 향후 임단협의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금속노조는 예고했던 대로 서울 6,000명, 거제 5,000명 이렇게 두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대우조선 사내 하청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더 강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해양 앞에 금속노조원 6천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시사해온 공권력 투입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대우조선 일도크에 있는 0.3평의 공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유치한 부지회장의 그 철감옥 현장이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고 한국사의 모순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금속노조원 5천여 명이 연대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합법적 투쟁으로 돌파할 수 없다면 불법적, 비합법적 파업으로 돌파해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서울 결의대회가 열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는 혼란 우려에 경찰 인력이 배치됐는데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일부 법조계와 학계는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단체 교섭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24개 시에서 2,000명을 태운 희망버스를 거제로 보낼 계획입니다. 파업 해결을 위한 마지노선이 며칠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고에서 학생과 교사 159명이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무더기로 확진됐거든요. 8살 아이가 코로나로 치료를 받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전망치를 다음 달 30만 명으로 또 올리고 임시 선별 검사소를 확충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여고에서 최근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과 교사 15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전체 410명 가운데 출발 전날 10명, 여행 도중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학교 측은 3박 4일의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지침에 철저하게 준수해서 학교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의 요구와 이제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에선 지난 1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8살 초등학생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하루 만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선별진료소에는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W 효과에 의해서 지난주 대비 200~300건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전망치를 다음 달 최대 하루 30만 명으로 수정하며 이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4곳밖에 남지 않은 임시 선별검사소는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는 서울 등 수도권의 55곳 등 전국에 모두 70곳이 설치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주말과 야간으로 확대하고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0,000곳으로 확대합니다. 충분한 재고에도 구하기 어려웠던 자가키트는 요건을 완화해 오는 9월까지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병상 4천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죠.
또 요양병원에 대한 접촉 면회를 다시 중단하는 등 감염 취업 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병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 유리문 너머 비접촉 면회 공간의 의자와 손잡이, 문을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로 전환되면서 병원들도 준비에 한창입니다. 손소독이나 환자분들 동선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격리실을 따로 운영해서 그 확진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입소자의 외출 외박도 필수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 정부는 감축했던 병상 확보에도 나섭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병상은 5,699개로 하루 확진자 15만 명까지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확산세 2주 정도 이후 위중증 환자가 따라서 증가하는 만큼 일일 30만 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4천여 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선제적으로 1,430억의 병상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준비가 완료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병상을 다시 가동하고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약 절반이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몇 달 사이 매주 3,000명씩 코로나로 숨지고 있거든요. 유럽 국가 상당수가 방역을 계속 해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의 지난 6주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3배, 입원 건수는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수는 낮은 편이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고령층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st week alone, in our region, 3,000 people sadly passed away, and about 3 million new cases were reported. 기존 백신이나 감염을 통해 형성된 항체도 뚫을 수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BA.5 is now the dominant variant across certainly most, if not all, of European countries. WHO는 가을과 겨울이 되면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기에 4차 접종 확대와 실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기존의 방역 수칙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변이가 재유행을 촉발한 만큼 검진과 확진자 추적도 다시 강화해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국회가 52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정상화에 첫 발을 뗐지만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작정한 듯 사적 채용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즉각 협치 의지가 있긴 한 거냐, 그리고 경제 위기를 마치 출범 2달밖에 안 된 윤 정부가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건 왜인 거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레임덕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 씨가 장악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연이은 장관 인사 실패와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을 지적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상된 경제 위기를 외면했다며 현 정부의 부실한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대선 이후 인수위 2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마치 출범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태도다. 특히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입만 열면 탄핵을 얘기하는데 협치의 의지가 있긴 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여야 감정 싸움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닷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죠. 당내에서는 직무대행 임시체제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미리 뽑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지인 아들 우모 씨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며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등의 발언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청년층 사이에선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 문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닷새 만에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며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과 완전히 다르다며 채용 논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 대행의 해명 태도를 지적한 장제원 의원도 사과의 진정성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저도 제 선거운동 시작할 때 그 비서를 지인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비서를 하잖아요. 그 비서가 아직까지 지역구에 비서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런 지인을 통해서 권 대행의 해명 논란과 윤핵관 사이 불화설 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선 직무대행 임시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안철수 의원도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내일 지도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이 될 8.15 광복절 특사의 명단엔 누가 오르게 될까요? 형 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인사들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만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의 규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와 국민 통합 필요성,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3개월 형 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야 형평성을 맞추는 사면의 전례를 감안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유력한 대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3명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미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복권 대상으로 손꼽히며 경제인 중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거론됩니다. 명단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사면 원칙과 대상자를 조율한 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3차례 단행했던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번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노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이번에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까지 나섰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친족이나 지인 자녀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건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네. 대통령실 구성 원칙이 역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중에서 능력 등이 인정된 부분 등이 대통령과 함께 네, 강수석은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근무한 것을 두고는 검증 시스템에 약간의 틈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했지만 이해 충돌로 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라디오 방송 출연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지율 하락 등 상황이 좋지 않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건 오히려 무보수로 일한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대위에서 살아남고 또 그래서 인수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8급 9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차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수석이 말한 그 역관제라는 게 뭡니까? 뭐 미국 같은 곳에서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을 세운 선거 운동원이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관직에 임명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네. 미국 사례를 보면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장녀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 부부가 백악관 내 보좌관 지위로 인사와 정책에 관여했는데요. 미국에는 친족 채용 금지법이 있어서 당시 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었었습니다. 이에 미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대통령은 백악관 채용에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법률을 근거로 백악관 보좌진에는 친족 채용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반인은 뭐 고사하고 친족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대신할 우리말이 선정이 됐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죠. 네. 오늘 아침에도 청사 1층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뭐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그동안에는 해외에서 지칭하는 그대로 도어 스태핑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대로요? 그런데 이를 대체할 우리말이 선정된 겁니다. 바로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 모임을 통해 도어 스태핑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전국을 다니고 있는 이준석 대표. 어제는 강원도 춘천을 갔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새벽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죠. 네. 어제 저녁에는 춘천에서 2030 청년들을 만나 지역 명물 닭갈비를 먹었는데 이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네, 이 대표는 당원과 청년 지지자 등 50여 명과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중간에 꽃다발을 받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도 만났는데 비공개 만남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1차로 당원들과 닭갈비 모임을 가졌다면 2차로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따로 막걸리 회동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대표를 만난 뒤 SNS를 통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전에 단식 농성할 때 이불을 선물 받은 보답으로 강원도 홍삼액을 선물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강원도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데 반발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했었고 이 대표가 이때 찾아가 이불을 선물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대표가 워낙 씩씩하셔서 홍삼액은 제가 더 필요해 보였다.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춘천에 이어 오늘 원주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취재진이 몰리는 등 일정이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 대표 아무래도 뭐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걷는 길을 보면 부산, 강원도 너무 보이네요. 지금까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시 애월항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가 전복됐습니다. 승용차 정원은 보통 5명이죠. 이 차엔 7명이 타고 있었고 여기서 3명이 숨졌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브길 옆 잔디밭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차량 곳곳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렸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제주시 애월항 인근 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있던 관광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곳곳이 부서지고 찌그러져 있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여기 이제 커브길이다 보니까 사고가 가끔 있었는데 이렇게 큰 사고는 오늘 처음이에요. 사고 당시 5인 승인 승용차 안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0대와 20대 관광객으로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숙소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커브길에서 방향을 바꾸지 못해 차량이 바위를 들이받으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상 유무 그리고 EDR 분석을 통해 갖고 당시 속도 등을 이제 산출해 낼 예정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토대로 과속이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 유독가스가 유출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맹독성 물질에 작업자가 쓰러지자 공무원들이 구조에 나섰다가 중태에 빠진 겁니다. 이들을 쓰러뜨린 건 사이안화수소, 흔히들 청산가리라고 부르죠.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에서 작업자 1명과 공무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오늘 오전 9시 45분쯤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이곳 저류조 지하 2층으로 작업자들은 청소를 하던 중 유독가스에 노출됐습니다. 작업자 2명이 가스 냄새를 맡고 철수하려던 차에 60대 작업자가 쓰러졌고 이를 본 50대 작업자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무원 2명이 저류조로 내려와 탈출을 돕다가 이들도 쓰러져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겁니다. 맨 먼저 쓰러진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조류조에는 청산으로 불리는 무색의 맹독성 액체 사이아나수소가 47ppm이 검출됐는데 치사량 50ppm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저류조 안에 있던 3명은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 전 유해가스를 측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환기 부분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유해가스 측정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50대 생존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동료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한 남성 소식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도주한 지 26시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혔습니다. 렌터카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차에 GPS,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있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한 고속도로 휴게소.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남성들이 뛰어와 승용차를 에워쌉니다. 이어 승용차에서 남성을 체포해 호송차에 태웁니다.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검거됐습니다. A씨는 이곳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곳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하고 도주하다 어제 새벽 4시 10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 수배됐습니다. A씨가 렌터카로 도주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과 법무부는 차량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로 뒤를 밟았고 도주 26시간 만에 A씨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찾던 A씨는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주거 침입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자발찌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어린이가 개한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경찰이 이 개를 안락사시키려 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000건 넘게 일어나는데 개가 사람을 물어 다쳤다면 그 개는 안락사시킬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사 마음입니다. 김태림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따져봤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개가 8살 어린이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 주인은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사람을 문 개에 대해서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안락사가 가능할까요? 우선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물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주인은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 이와 반대로 소유주가 있는 동물을 공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주인이 입건됐다면 개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경찰이 압수를 하게 되고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폐기 처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폐기 여부는 검찰의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때 형사소송법 130조 압수물품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관의 위험성이 핵심입니다. 총이나 칼은 위험하다 보니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소유주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울산 반려견 사건의 경우 개에 대한 폐기, 즉 안락사에 대해 견주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개를 보관했을 때의 위험성이 확실히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개의 위험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개의 공격성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안락사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말은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압수물 규정을 개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사실 확인 김태림입니다. 장마가 끝나 덥고 습한 날씨에는 야생 버섯들이 우후죽순 잘 자라죠. 산행 가서 이런 버섯들 따오는 분들도 꽤 많고요. 하지만 국내에는 2,000종류의 버섯 중 먹을 수 있는 건 400종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겉모습만 보고는 독버섯인지 아닌지 구별을 잘 못하죠. 참, 이 독버섯을 먹었을 땐 병원에 이 버섯도 함께 갖고 가셔야 합니다. 홍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직접 딴 야생 버섯 중에서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능이같이 생겨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쁜 게 독버섯이라고 들었는데 글쎄 요게 그건가? 모르겠는데. 최근 10년 동안 독버섯 사고로 36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독버섯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얗고 길게 뻗은 흰 주머니 광대버섯은 덥고 습한 장마철에 자주 볼 수 있는 독버섯입니다. 독버섯과 식용버섯은 생김새는 물론 자라는 곳도 비슷합니다. 네, 이 버섯은 뱀껍질 광대버섯이라는 독버섯이 되겠습니다. 귀신 그물 버섯이라고 하고요. 위에 모양이 뱀껍질 모양처럼 되어 있는 식용버섯이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산이나 정원에서는 많은 버섯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해봐야 하는 식독불명 버섯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2,000종이 넘는 버섯들이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건 사실 20%밖에 안 됩니다. 어떤 버섯인지 정확하게 동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의 버섯들은 그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버섯 중독 사고를 막으려면 야생버섯 섭취는 가급적 피하고 증상이 생기면 먹은 버섯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식용버섯을 닮은 야생 독버섯, 무더위 속 산행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여름 피서철까지 겹치면서 등산객 많이 늘었죠.
그런데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이 금지된 샛길 산행을 즐기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다니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길을 막아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과태료 최대 50만 원은 차지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 취재했습니다. 정규 탐방로 대신 금지된 샛길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고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속반과 함께 출입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나무 그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 부부가 보입니다. 단속반의 경고성 발언에도 남성은 돗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생각조차 없습니다. 나이 80 먹은 놈이 여기서 출입을 알거라 알아. 우리 그럼 가태로 지금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법원 가서 항의할 거야. 금지구역으로 몰래 들어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던 한 남성. 적발되자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여기 안 들어오실 거죠? 예. 맨발로 돌아다니며 삼림욕을 즐기던 남성 또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누군가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안 해서 똥파리가 들끓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정규 탐방로가 아닌 출입 금지 구역은 이처럼 절벽이나 울퉁불퉁한 바위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산짐승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단속 도중 발견한 거대한 물 웅덩이는 멧돼지가 최근까지 머물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멧돼지가 목욕했던 자리입니다. 멧돼지가 수시로 다닐 수가 있어요. 멧돼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3년간 7, 8월 여름 성수기에 적발한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100여 건. 이 가운데 샛길 등반은 37%를 차지했습니다. 자연 훼손은 물론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이제 파편화가 되고 또한 샛길에서 이제 조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치 파악이 곤란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등산객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집값은 참 너무 올라도 문제, 너무 떨어져도 문제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선 이미 이렇게 된 지 꽤 됐고 이젠 수도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만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는 3,4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의 360세대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2억 6천만 원의 전세가 나갔지만 매매 가격은 계속 낮아져 지난달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곳입니다. 내려갔다고 봐야죠. 한참 올라올 때보다는. 역전세 돼버리면 못 받아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최대 80%까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시군구 중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지역은 19곳, 수도권 외곽인 경기 이천과 여주도 80%를 넘었습니다. 깡통 전세가 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은 올 상반기 3,40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 사기 범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지에서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보증금 29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이어 이른바 빌라왕에 의한 임차인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값 하락이 더욱 본격화되면 깡통 전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 아파트를 찾아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집주인을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놨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과 월세 가속화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깡통 전세 우려 지역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9월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주인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만큼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지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21년이 지나 마침내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이 33분간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1.8의 초음속은 물론 주 무기가 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마하 4.5의 속도로 200km 밖 표적도 명중시킬 수 있죠. 국내 개발 중인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이용해 육해공을 실시간 감시하게 됩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가 될 KF-21의 첫 비행을 이끈 안준현 소령을 강영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엔진의 강한 추력을 내뿜으며 활주로를 날아오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33분간 진행된 KF-21의 첫 날갯짓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국내 개발된 경공벽기 FA-50과 고등훈련기 T-50의 호위를 받으며 사천과 남해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개발에 걸린 시간만 6년, 2,000시간이 넘는 비행 경험을 자랑하는 안준현 소령에게도 KF-21 시험 비행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항공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가장 부담되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뭉클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200회의 추가 시험 비행을 앞둔 상황, 안소령은 이번 시험 비행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후배 조종사들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최적의 항공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KF-21의 힘찬 비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 정보 당국은 호송을 맡은 경찰 특공대에게도 보안을 지시했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을 내린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또 아예 문재인 정부의 16명 살해 발표가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통일부를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납포된 탈북 어민은 흉악범이라고 발표한 사실 자체가 거짓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문정권의 발표는 허위입니다.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으며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화되어서 북한이 남아한 브로커 2명을 송환받기 위해 16명 살해 거짓말을 했고 문 정부가 이를 알고도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엽기 살인조차 부정한다며 정치 공세하지 말라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입장을 번복한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영세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관계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도 하고 관련 내용을 교감을 했다라고.
안보실과의 보고나 교감이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국장님, 분명한 것은 국가안보실 소속 통일비서관한테 알려준 것이고. 그러면 장관님 오시라고 그래요. 장관님 와서 다 공개합시다. 민주당은 권영세 장관이 합동신문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일체 보지 않고 북송 어민 영상 공개를 결정한 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는데 통일부는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하기 불과 3시간 전에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북송은 그대로 강행됐죠. 그래서 이미 당시 청와대가 결론을 다 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지난 5월 9일 대선 날 북한 경비정이 포를 쏘며 쫓아온 선박이 납포됐는데 이들을 바로 당일,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돌려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 북송 사건의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된 시점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그런데 북송 당일 정오쯤 청와대가 법무부에 강제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송을 불과 3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일 오전 관련 내용이 담긴 김육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법리 검토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북송은 강행됐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이라든지 북한 선박 인원 월선 매뉴얼 등의 어떤 그 관련 규정과 법을 저희가 준용하였다는 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강제 북송 3일 전인 11월 4일 이미 추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미리 강제 북송 결론을 내려놓고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폴란드가 이달 초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186km 길이의 강철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벨라루스가 중동 또 남미 지역 난민을 떠넘기는 일을 막겠다는 건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450만 명이나 받아들였죠.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촌 돋보기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5m 높이의 강철 장벽이 폴란드와 벨라루스를 가르는 국경에 들어섰습니다. 186km 길이의 장벽을 세우는 데엔 우리 돈으로 4,73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벨라루스를 거쳐 폴란드로 유입되는 난민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Oprócz tej zapory inżynieryjnej już teraz powstaje zapora elektroniczna. Czujniki ruchu, kamery dzienne, termowizyjne. Będzie to granica w pełni zabezpieczona. 난민 대부분은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출신입니다. Yo pienso que cada país tiene su medida. Lo que pasa es que realmente yo pienso que la inmigración nunca va a parar. Siempre van a buscar una forma porque cuando tú tienes una situación económica muy difícil y ves a tu familia pasar mucho trabajo, haces lo que sea. 지난해 하반기부터 난민 수만 명이 벨라루스와 맞닿은 폴란드 국경을 넘으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EU 국가들과 벨라루스의 사이는 험악해졌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벨라루스가 일부러 난민을 국경으로 안내 골칫거리를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전쟁이 시작된 2월부터 폴란드로 넘어온 우크라이나 난민은 450만 명이 넘습니다. 무스타파 바이윰이 뉴욕 시립대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인종적, 문화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더 동정받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인종차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텍사스에선 트레일러 화물칸에서 난민 48명이 무더위에 숨지고 리비아에선 트럭을 타고 사막을 건너다 18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삶을 찾아 나서는 난민에 대한 대책은 지구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구촌 돋보기 전민석입니다.
눈 떠보니 스타란 말이 있죠. 영화 속 주인공은 노래 한 곡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88년 가수왕까지 차지하지만 갖은 논란에 연루돼 미사리 카페촌에서 기타를 튕기는 신세가 됩니다. 요즘 스타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보면 연습생을 공개하고 최종 멤버 선발은 물론 향후 활동에 이르기까지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팬덤 시장이 절대적인 아이돌에겐 팬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분들도 스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듯합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그간 참모는 안 보이고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만 부각된다는 지적 때문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례를 들며 이 전 회장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키웠다.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정부 일을 국민 앞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국민 반응이 좋지 않을 때 제대로 수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쌓여갈 때 스타 장관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중의 사랑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스타와 달리 정치인이나 관료는 자신의 과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우선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대를 이겨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곁에는 루이 하우라는 참모가 있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유일한 그 참모였던 그 덕분에 루즈벨트는 시련을 이겨내고 4선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국민에게 새 정부 정책을 주입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은 그런 스타라면 단호히 거부를 할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진짜 스타 장관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에 벌써 131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간에도 문을 엽니다. 반딧불이 빛나고 가야금과 첼로의 선율이 흐르는 청와대의 밤을 정설민 기자가 미리 담아왔습니다. 북악산 위로 어스름이 깔리자 청와대 본관은 조명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고 기와의 푸른색은 더욱 짙어집니다. 청와대의 유일한 전통 한옥 상춘제는 은은한 불빛으로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그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 녹지연에서는 170살 반송 주변으로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듯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직접 밤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주 특별한 밤이고. 한여름밤의 청와대는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 관저에서는 첼로와 가야금 선율이 정취를 더하고 귀빈을 맞이하던 상춘제는 창호를 활짝 열어 의자와 찻상 등 내부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And it's very beautiful to be able to see not only the background but also see how we're integrating and how everything is changing through the years. So it was a very beautiful experience. 야간 행사다 보니 안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문화재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서 당분간은 시범적으로 92대 1 경쟁률을 뚫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야간 개방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재청은 추가 개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이냐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냐.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논란이죠. 대통령실이 직접 국민에게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명절 때마다 붙는 정기 휴무 또는 영업하는 날이라는 안내판. 휴일만 되면 시행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찬반이 첨예한 이슈입니다. 선택권을 주장하는 소비자와 매출에 타격을 입는 마트 측은 폐지를, 상생을 주장하는 인근 소상공인들과 휴일이 필요한 마트 노동자들은 휴업 유지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무휴업 폐지 제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생긴 국민제안에 올라왔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톱10에 이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지역 어떤 자영업, 지역 또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피해가 많다는 또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보름 동안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은 뒤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국민 제안 톱10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관심 현안들이 채택됐습니다. 다만 수많은 국민 제안 중 주요 제안을 대통령실이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 대통령실에 유리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활 밀착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가 정성평가를 했다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청원 제도를 청원량 기준으로 운영해 편견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개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 제안은 정성평가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삼성 MBN 스튜디오가 오늘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과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지상 21층, 지하 3층 규모로 자리 잡은 삼성 MBN 스튜디오 빌딩에는 대형 스튜디오 2곳을 비롯해 완전한 프로그램 제작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MBN은 삼성 스튜디오에서 동치미와 국대는 국대다 등 대표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시 장맛비 소식입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아직은 비구름이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곧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의 비는 내일 새벽이면 그치겠지만 이외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남해안을 따라서 최고 8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요. 다른 남부지방으로도 최고 70mm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충북 북부와 강원 지역은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중부의 낮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되면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가 29도, 울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거의 모든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는 금방 30도를 넘어서면서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